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자, 이번엔 전두환 씨 장남 제국 씨입니다. 이 전제국 씨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어제 공개가 됐죠. 이 뉴스타파가 밝힌 내용인데요. 주목할 점은 설립 시점입니다. 전제국 씨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이 블루 아도니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이 2004년 7월이었습니다. 이 설립 시점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그의 동생인 재용 씨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기소가 돼서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33억 원의 형을 선고받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재판에서 재용 씨가 외할아버지한테 받았다고 주장한 채권 가운데 73억여 원이 전두환 씨 비자금인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전제국 씨가 전두환 씨 비자금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검찰이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씨의 추징 시효에 대비해서 은닉 재산을 찾고 있는 중에 터진 전제국 씨의 페이퍼 컴퍼니 사건인데요. 이후 향배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검찰은 전두환 씨의 은닉 재산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탈탈 인터뷰에서 털어보겠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지금부터 전두환 씨 비자금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화 연결할 분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의 이선근 대표인데요. 이 대표는 이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이었죠. 이때 전두환 은닉재산 환수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선근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전두환 은닉재산 환수대책위원회가 가동이 됐던 게 몇 년도였죠? 2003년 5월 13일 날 대책반이 발족을 했고요. 네. 그럼 딱 10년 된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좀 소득이 있었어요? 은닉재산 좀 찾아냈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소득이 없었죠. 그래요. 이게 은닉재산 찾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검찰이 해야 될 일인데. 네. 검찰이 전형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예. 실제로 저희들은 이제 1,0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제보를 받은 거거든요. 아, 예. 만일 그 당시에 이제 민주노동당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있었으면 찾아낼 수 있었겠죠. 혹시 그때 좀 제보는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러면? 네, 제보는 한 36건 정도 들어왔었는데. 그때 그럼 좀 신빙성이 있었던 제보가 있었습니까? 예, 이창석 씨가 가진 그 오산에 60만 평이나 되는 큰 땅이 이제 발견이 되긴 했죠. 아, 이게 이창석 씨가 이제 전두환 씨 부인인 이순자 씨의 그 동생이죠, 이창석 씨가? 예, 그렇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예. 60만 평이요? 예. 와. 지금 그걸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등기부등본상을 보면은 그 거래 내역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그 상속으로 된 것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그 이창석 씨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순자 씨의 이규동 씨죠. 아버지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이니까요. 아, 그러면 그 이규동 씨가 그 땅을 매입한 시점은 혹시 당시 등기부등본에는 안 나왔었나요? 예, 그때 그거는 안 나왔습니다. 바로 그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규동 씨는 이순자 씨의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장인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땅을 언제 매입했는가를 보면은 이게 그 전두환 씨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가서 이 땅을 매입한 것이냐 아닌자를 그 판가름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이전이라는 것은 그때 그 나왔습니다. 예? 그 이전이라는 게. 예.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혹시 좀 뭐 제보 내용이 또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뭐 통장 같은 것이 좀 나왔는데 저희들이 뭐 통장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통장을 들여다볼 수가 없죠, 이거는. 자, 검찰이 그 전두환 씨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인데 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소득이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대표님께서는? 예, 저희는 그 자식들이 어마어마한 재산, 거의 재벌급 재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 사람들 직업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렇죠. 대체로. 예. 그런데 이제 공시지가로만 해도 한 300억 가까운 토지와 빌딩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런데 이제 검찰이 그쪽으로는 전혀 그 수사망을 펼치지를 않고 있고요. 네. 상속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비자금을 돌려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차남의 경우에 2003년도에 이제 100몇십억이 드러난 게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73억 원이 이제 전두환 씨가 정려한 걸로 이제 검찰이 판단을 했죠. 법원 선고도 그렇게 나왔죠, 그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털새로 이제 차남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검찰의 태도를 전형적으로 이제 봐주기 수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예. 노태우 씨의 경우를 보면 예. 전형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어떤 말씀이세요? 예, 노태우 씨의 경우에는 45억에 해당하는 이제 집과 토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감리만 해놓고 네. 계속적으로 이걸 징수를 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검찰이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이제 이들이 계속 그 집에서 살게 하고 예. 토지를 압류하지 않음으로써 추징금을 몰수하는 것을 이제 게을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노태우 씨의 경우에. 예.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전두환 씨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끝까지 추적을 한다면 예. 나올 게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좀 제가 평소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전두환 씨가 지금 연희동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전두환 씨 재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전두환 씨 이순자 씨 명의로 돼 있죠. 지금 있는 것은. 그래서 몰수를 못하는 겁니까? 이순자 씨 명의로 돼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순자 씨 명의면 아예 손을 못 대는 겁니까? 예, 가족 거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게 그 우리나라 법률 체계죠. 참 이해가 납득이 좀 잘 안 가. 이순자 씨가 그렇다고 그 자기가 돈을 벌어서 집을 장만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이기동 씨의 재산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개인 재산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추적하거나 이러는 그 제도적 장치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검술합니까? 예, 재산 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추적 장치를 법적으로 거의 우리나라는 마련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누가 집을 하나 샀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 소명을 하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있죠. 그걸 이제 엉터리로 했다고 해서 처벌을 하거나 뭐 조세를 이제 추징을 하거나 이런 제도가 거의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집을 구입할 경우에 당연히 이제 국세청에서 소명하라고 하잖아요. 그 구입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러면 소명 자료를 내면 이 소명이 엉터리라고 해갖고 다시 추적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걸 국세청이 안 하죠. 안 합니까? 그냥 소명 자료만 내면 되는 겁니까? 그냥? 소명 자료만 하고 자신들이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조사를 전혀 거의 안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꾼이 그동안 활개쳤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있는 거군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암흑 경제라 합니까? 암 경제라 그럽니까? 지하 경제요, 예, 지하 경제라고 그러죠. 예. 지하 경제가 판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국세청의 그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예. 눈 감기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럼 이거 분명히 해야 될 게 법률적 그 추적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추적 의지가 없기 때문인 겁니까? 추적 의지가 없는 것이죠. 소명은 하게 돼 있는데 그 소명이 예. 제대로 예. 들어가 안 들어가더라도 그 뭐 처벌을 하거나 예. 추징하거나 예.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처벌 조항이나 제도적 장치라는 거는 별도로 이제 마련돼 있는 것이 없고 네. 그 기관의 의지에만 딸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검찰로 그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이들이 아까 이제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를 노태우 씨에게 하고 있듯이 예. 검찰이 실마리만 있으면 추적은 할 수는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정보 분석은 또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추정만 한다면 이제는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런 거 전혀 없었지만은 네. 이제는 의지만 있으면 이제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고 예. 이번에 이제 페이퍼 컴퍼니 블루 아도니스 사건이 드러나듯이 네. 이제는 실마리가 분명히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블루 아도니스 사건은 좀 이따 별도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또 하나 지금 이제 이 블루 아도니스 페이퍼 컴퍼니의 지금 주인공이 전재국 씨, 전두환 씨의 장남 아닙니까? 근데 네. 이 블루 아도니스 전부터 옛날부터 얘기가 됐던 게 그 사람이 지금 시공사라는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구입자금, 그 인수자금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도 사실은 옛날부터 나왔던 한간에 떠돌던 의혹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규모도 크고 예. 사실상 출판계의 가장 이제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출판계의 가장 큰 손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출판계라는 게 그렇게 적은 산업 구조도 아니고 네. 거기에서 1, 2를 다툴 정도로 예. 그리고 서점까지 가지고 커다란 대규모 서점까지 가지고 있는 예. 이런 것이라면 이제 자금에 대한 추적은 분명히 했어야 됐을 텐데 예. 안 한 지점들은 예. 검찰의 전형적인 이제 봐주기 수사를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검찰이 지금이라도 만약에 수사 의지를 발동을 해서 지금이라도 추적을 하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국세청은 이제 시공사까지 하면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 들어간다면 충분히 이제 발견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어제 뉴스타파가 전재국 씨의 페이퍼 컴퍼니 블루 아도니스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 아마 이제 그 추적 조사에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전재국 씨가 시공사를 뭐 인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자금까지 그러니까 뒤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예. 이 돈이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버진 아일랜드를 찾아갔는지 예. 이것을 이제 추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2003년도에 이제 그 차남 명의의 돈이 안 나왔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차남이 이제 구속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 법 적용으로는 정려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차남이 이제 그 집행유예 형을 받는 예. 그런 상태로밖에 처벌이 안 되었던 거거든요. 예. 부랴부랴 이제 그 다음 해에 예. 블루 아도니스라는 그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갖고 있던 돈을 이제 싱가포르 은행에다가 이제 갖다 넣는 전격적인 이제 작업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예. 이걸 본다면 이제 한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모습이 있으니까 혹여 예. 들킬까 싶어서 이제 싱가포르로 이제 갖다 빼내는 이 작업이 지금 이제 드러난 거거든요. 네네네. 자기들은 몇 분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정도로 작업을 하려고 그런다면 굉장히 이제 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애당초 그러면 미국에 예치했던 돈의 출처가 뭐냐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저걸 하고 있었고 15년 전에 유학을 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자기 아버지가 현역에 있을 때입니다. 예. 대통령에. 현역이거나 예. 바로 직후구나. 예. 그런 시점에 가지고 있던 돈이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 묵혀놓았던 돈을 바로 이 시점에 이제
그 싱가포르로 옮기려고 했다는 것은 네. 상당히 이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돈이 이제 전두환 씨가 대통령에 재직하고 있을 때 그 아들 전재국 씨는 미국에 유학 중이었었고 이때 미국의 그 계좌를 개설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돈이 들어가 있었고 그 돈이 블루 아도니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2004년에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제 돌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것도 그 은행이 넘어간 은행이 싱가포르 소재에 있는 네. 프라이빗 뱅킹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아랍은행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인 직원이 2명이나 있는 곳이고요. 아하. 그래서 예. 이제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그런다면 한두 푼 받는 그런 은행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물론이죠. 예. 큰 고객만 상대로 하는 예. 은행이기 때문에 예. 큰 금액을 저희들이 예.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전재국 씨의 페이퍼 컴퍼니 블루 아도니스 문제는 일단 아마 국세청이 먼저 추적 조사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검찰이 전두환 씨의 그 은닉재산 추적에 들어간 상태 아닙니까? 일단 형식적으로는. 예,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예. 그야말로 참 몇십 년 만에 이제 꾸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검찰의 수사 의지, 그 진정성, 강도 믿을만 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특별팀을 그 무기한이 아니라 유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한 100일 정도 그러니까 10월 때까지만 하겠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예.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그걸 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예. 의지가 좀 한시적인 그 시간적으로 봐서 이제 한시적인 게 아닌가 예.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뭐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재산 명시를 다시 요청을 했어요. 네. 요청해서 법원에서 재산 명시 명령을 내리도록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연인동 자택에 들어가서 혹시 네. 아직도 전두환 씨 명의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지를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 전두환 씨 명의의 재산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찾아내면 그걸 바로 압류를 했어요. 예. 경매를 붙여서 환수를 하면 1원짜리 하나라도 예. 가치가 있으면 다시 3년이 연장이 되죠. 그렇죠. 일단 한 건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네요. 급선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서 한번 연장이 되었었죠. 네. 연장이 되었는데 그때 나온 물건들이 예.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는 것이 평이었어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뭐예요? 가재 도구. 아, 예. 네, 가재 도구인데 자기들이 실상 쓰고 있는 도구가 아니라 예. 안 쓰고 창고에 넣어놨던 도구를 아마 우리 가재 도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 만일 이제 지금이라도 그 가재 도구에 대한 압류 물품 조사를 해서. 예. 그걸 한다면 이제 그분들이 상당히 호화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퍼뜩 드는 생각이 그 양반 그렇게 골프 좋아한다면서요. 예, 그렇죠. 골프채만 압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골프채 압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혹시 그것도 다른 사람 건가요? 명의가?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 분들이. 설마 골프채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계속 이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이성근 대표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은닉재산 찾기가 수사기법상 얼마나 어려운가 저희가 한번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기법의 문제 이전에 의지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도하는 걸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만 발동을 한다면 찾아내는 게 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2003년에 그 은닉재산 환수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통장 몇 개가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위원회는 당연히 수사권이 없으니까 계좌 추적권도 없으니까 못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한번 검찰에 지금이라도 한번 넘겨줄 용의가 없으세요? 검찰에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발표를 했으면 네. 검찰이 그 당시에 이제 넘겨달라고 했다면 그 당시에 넘겨줬을 텐데. 네. 검찰로부터 아무 요청이 없었어요. 아, 예.
그러면 지금도 혹시 그걸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 당시 몇 년 후에 이제 당이 해산되고 하면서 워낙 예. 민주노동당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예. 당이 막 분해가 되다 보니까 예. 근데 좀 기억을 더듬어 주세요. 그때 통장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통장이었고 어느 정도 액수가 들어있는 통장이었다라는 겁니까? 금액은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억 단위 10억 단위 이렇습니까? 100단위가 넘었습니다. 100억 단위가 넘습니까? 예. 누구 명의로 되어 있었었는데요, 그 통장이? 모 종교단체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요. 아, 근데 이게 이제 이른바 이름을 빌린. 예. 아, 그런 의혹이 있었다. 예. 그러면 그 전두환 씨와 그 모 종교단체 간에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었던 겁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추적은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소문은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의 소문이었습니까? 전두환 씨 있을 경우에 그 종교단체에다 묻어놨다는 소문은 전두환 씨가 물러나고 나서 상당히 이제 그 비자금이 모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그런 설들은 시중에 많이 돌아다녔었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실만이라도 종교단체 이름이 뭔지는 지금도 대표님께서 기억을 하실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방송에서 언급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거를 검찰에 예를 들어서 제보 형식이든 뭐든지 간에 제공할 수 있잖아요. 통장 사본이 없다 하더라도 수사의 단서로 삼기 위해서. 용의가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아, 그럴 용의가 있으신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 종교단체 명의의 통장이었으니까 그걸 검찰이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종교단체도 워낙 어마어마하게 큰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검찰이 감히 손을 대기가 힘든 그런 종교단체입니까? 예. 오, 그래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한번 검찰에 한번 토스를 해보시죠.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나저나 참 일국의 대통령까지 했다는 사람이 비자금을 숨겨놓고 배째라라고 하는 이런 행태, 이거 나라 망신 아닙니까, 이거? 나라 망신도 보통 망신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온 국민들이 이들에 대해서 이제 정말 따끔한 국민들의 의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도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워낙 한쪽에서는 큰 정치적 세력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으니까 검찰이 이제 눈치를 보고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더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법의 정의라고 하는 것들을 말 그대로 희롱하는 수준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전두환 씨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빨리 해결을 안 한다면 그 나라에 이제 계속적인 불명예가 이제 쌓이게 되겠죠. 지금도 전두환 씨 경호하고 있죠, 저 집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억이 경호비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때는 그런 경호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편의 봐주기가 권력기관들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육사에서 육사 생도생한테 연설을 한다든지. 그렇죠. 골프 치러 가는데 교통 통제해주고. 테니스 치는데 교통 통제해주고. 이런 방식들이 이제 이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걸 계속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셈이죠. 아, 근데 그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진짜로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보세요, 전두환 씨가? 육사에서 그 정도 생도를 놓고 연설을 한다는 거는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권력도 아니고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연설을 하겠습니까? 답답하네요. 인터뷰 진행하면 할수록 더 답답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의지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은데 좀 아무튼 이 은닉재산 환수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당시에 제보받고 접수했던 그 내용을 한번 검찰에 토스를 하고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 고정 코너입니다. 재윤경의 함께 살자. 그 주인공이신 재윤경 에듀머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로 풀어가 볼까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고 그동안 제가 못한 얘기 다 알아. 제가 고지를 지금 마지막에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네. 재윤경 대표와의 함께 살자 코너는 자, 오늘로 네.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시즌 2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고정 코너를 배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고정 코너 같은 경우는 한 3, 4개월 단위로 이렇게 이제 바꾸기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갔던 거니까 저희가 애청자 여러분께는 내일 종합해서 고지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윤경 대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아쉽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진짜 못다한 말씀을 다 풀어놓으신다.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그럼? 처음에 제가 여기 방송 왔을 때 그 국민행복기금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어쨌든 4월 1일 날 그 출범을 해서 그 이전에 가접수 시작하고 해서 4월 1일이 아니죠. 5월 1일. 네, 5월 1일 날 받아서 이제 뭐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그 접수량이 엄청나다고 뭐 그랬죠. 그래서 그게 그 도덕적 해이 논란이 빚어지면서 그래서 성실 채무자는 억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많이 다루는 바람에 홍보가 엄청나게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셨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저희가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이제 현실에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접수량은 엄청난데 승인율이 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6%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많이 탈락하는데 탈락한 이유들이 아마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몇 개 민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 워낙에 그 채무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으세요. 채무자분들이. 그래서 그 접수할 때도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면서 조심스럽게 와서 접수를 했다 그러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전화를 해서 뭔가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유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렇지 뭐 하고 오히려 이제 더 큰 좌절을 하시는 것 같다. 오히려 기대를 갖고 갔다가 탈락하면 또 한 번 상실감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것도 안 되는구나. 뭐 이거 마지막 보루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한 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물론 이제 그 대법체에서 그 국민행복기금 이용 못하도록 그 갖고 있는 무슨 차량에다가 그 압류를 했다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 차량 그 자산에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뭐 행복기금을 해줄 수가 없다. 또 그런 게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아니 빚을 못 갚은 분들이 그 행복기금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빚을 못 갚다 보면 재산 압류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압류 당했다고 그 자격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압류를 풀어갖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법자 어느 대법자 국민행복기금 이용하라고 압류를 풀어주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안 된 사연을 이제 민원을 저희한테 이제 제기하신 그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행복기금이 일단 첫 번째로 생각보다 그렇게 채무자한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실 채무자분들이 억울하게 생각할 정도 로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세금이 그 투입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탈남 그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그 부실채권을 그 사고 파는 과정에서 남는 돈, 그 분명히 돈이 남는 사업이고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행복기금 자체가 그 주식회사로 설립이 돼 있고 그리고 주주들은 대부분 다 금융권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은행연합회장이 그 겸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비즈니스고 그리고 이전에도 그런 사업을 해왔고 그래서 캠코에서 그 사업을 통해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그 과정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세금이 투입돼서 억울하게 그 국민들의 돈으로 채무자들 그 돈을 안 갚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정책이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국민행복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채무자 문제가 아니고 은행들이 그 마치 굉장히 좋은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냐, 채무자들을 위해서 그 성실 채무자들을 억울하게 비탄감 해주는 것이냐 하면서 오히려 뒤로는 수익을 챙긴다.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도덕적 해이 논란 속에서 결국은 일회성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일회성으로 끝나면은 어쨌든 뭐 예를 들면은 한 그 10만 명 정도를 탕감을 해줬다. 그럼 돈이 좀 남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거는 한 8%에서 12% 정도. 그러면 그 한 최대 50%까지 빚을 최대가 아니죠. 최소 50%까지 빚은 다 돌려받으니까 40% 이상이 남는 장사다. 그럼 남는 돈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네. 예, 남는 돈을 지금 국민행복기금 측에서는 그 채권단 한마디로 은행과 대부업체들에게 이익을 배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비즈니스네. 네. 네. 그러니까 주눅 드실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 네.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이용하시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저희가 그 금융정의연대라고 그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네, 금융소비자 단체를 같이 여러 그 단체가 같이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로 민원 접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좀 부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좀 억울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금융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그런 행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네. 다른 건 몰라도 압류됐다는 이유로 자격이 안 된다는 건 진짜 그건 코미디죠. 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사실 그 서민금융 있잖아요. 예.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서민금융인데 바꿔드림론 있고 그다음에 햇살론 있고 또 세이망 홀씨 대출이 있죠. 미소금융은 조금 이제 다른 종류의 서민금융이고 그 서민금융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뭐가 다르냐. 바꿔드림론은 이제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거고 말 그대로 바꿔주는 겁니다. 햇살론은 이제 저신용 저소득 계층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세이망홀씨 대출도 빌려주는 건데 세이망홀씨 대출은 은행에서 사회공헌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망홀씨 대출은 은행에서 좀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별로 좋지 않고요. 그렇지만 연체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고 그다음에 그 햇살론 같은 경우는 실적은 높은데 이제 부실률이 높고 네. 바꿔드림론도 마찬가지고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라민 총재인가요? 네네. 그게 한때 이제 그 마이크로 크레딧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게 도입이 돼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관으로 흡수를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을 좀 지인을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안 된다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사연대은행이라고 민간에서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관에서 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적어도 그 민간의 그 노하우나 축적된 여러 가지 그 현장에 대한 것들을 그 좀 같이 받아 안아서 민간 거버넌스로 했으면은 훨씬 시너지가 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미소금융재단의 뭐 맞아요. 이사장, 뭐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연봉이 억대였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저소득층에게 그런 그 무담보 소액 대출을 해주는 나름의 어떤 사회적 경제의 그 그렇죠. 사업을 굉장히 인마이 포켓 하는데 많이 쓰신 것 같아서 그냥 논란이 많이 됐죠. 그냥 차라리 내비뒀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죠? 어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시민사회 이런 영역에서 그럼요. 자발적으로 하던 마이크로 크레딧 그때 이제 기업인 이런 데도 좀 기부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업체들이 이제 그 민간 그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에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부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미소금융이 뜨면서 맞아요. 그 자금이 그쪽으로 다 흡수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민간이 오히려 겪고 네 그리고 관에서 주도했던 거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좀 부패해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업의 취지가 그리고 나중에 막 그 실적을 내야 되니까 그냥 막 돈을 뿌리다시피 했다가 또 그러니까 엄격하게 했다가 예 부실 높고 또 엄격하게 또 쪼였다가 뭐 이러면서 일관성 없게 진행하면서 정작 그 이제 좀 정교하게 이 사업이 그냥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복지보다는 자립에 기반이 되는 최초의 시드머니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케어를 통해서 같이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냥 돈을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프로젝트를 함께 심사하고 그런 거였는데 그게 완전히 기반이 오히려 무너지는. 그렇죠. 예. 진짜로 서민을 위한 진짜 금융은 없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서민금융 정부에서 내놓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소득 창출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금융을 공급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게 정부가 공급을 하든 네. 아니면 금융권에서 공급을 하든 우리는 서민금융 하면은 저소득 저신용자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이제 대출을 해줘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저소득인데 무슨 수로 갚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소득 창출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금융이 아니라 복지를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서민금융을 공급한다 할 때는 소득 창출 능력은 있으나 현금 흐름이 깨지고 소득이 비교적 높지 않고 불안정해서 사실은 지금 당장 그 돈이 급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사실 혹은 이제 고금리 대출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용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사실은 정부가 저금리의 서민 대출 상품을 뭐 공급해 주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오히려 저소득 저신용자에게 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또 한 번의 빚을 더 추가로 얻는 그런 방식의 서민금융 상품이 공급돼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도 낮고 부실률도 높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는. 그래서 지금 바꿔드림론 같은 경우 연체율이 10%가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채무자들이 정부 돈 또 빌려갖고 안 갚는다, 떼먹는다 이런 식으로 또 그 도덕적으로 모멸감이 들게 만드는 이런 그래서 기존의 이제 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나 이런 데서 토론회 하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좀 한 연봉이 5, 6천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 그게 너무 불안정한 소득일 수 있고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서 임금체불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가족 중에 누가 질병이 생기거나 이래서 빚이 생겼을 수 있는데 그게 고금리 대출이라면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이 바꿔드림론 같은 경우도 그게 문제가 많이 되는 게요. 이것도 사실 국민행복기금 안에서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신청률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신청자는 엄청나다고 하는데 이것도 승인율이 대단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 바꿔드림론이 이제 그 고율의 어떤 대출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20% 이상의. 네. 저율도 아니에요. 한 8%에서 12%, 13%. 와, 그러면 신용금리에 비하면 뭐 서너 배가 높은 거네 지금. 담보대출보다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신용대출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뭐 그 정도면은 그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대부업 대출, 그러니까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자. 그래서 최근에 6개월 이내에 대출이 추가로 발생했으면 또 신청해도 승인이 안 납니다. 네. 무슨 뭐 겹겹으로 바리케이드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장애물을 계속 쳐놔가지고 결국은 정말 급하신 분들. 아니 도대체 왜 대부업 대출을 6개월 동안 성실하게 납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냥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상황을 봐서 이 사람의 소득 창출 능력이나 상환 능력을 심사하면 되는 거지. 아니 연체 안 되도록 따박따박 갚으면 그런 걸 왜 신청을 합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그거는 삼척동에서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고금리 대출을 연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돈이 급해서 빌렸는데. 이건 탁상공론도 수준이 있어요. 탁상공론도.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제가 맨날 표현을 한 게 무슨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냐. 네. 그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오히려 뭐를 해줘도 한 사람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작정하고 조건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정말 절실한 사람이 아니라 좀 여유 있으면서 따박따박 갚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이용하니까 이거는 엉뚱한 대로 좀 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실적도 그러니까 그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이 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연체율만 높은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뭐 이번에 국민행복기금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4천만 원까지 전환해주겠다. 한도를 늘렸어요. 한도 늘리면 뭐 하냐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공급된 게 1,000만 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네, 이전에도 3천만 원이 한도였는데 3천만 원 대부업 대출을 바꿔드림론으로 교체했다는 경우를 거의 못 본다는 거예요. 네,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좀 그 대안 차원에서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과거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휴면계좌. 네네. 거기에 남아있는 이제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서민금융을 한번 만들자 이런 얘기도 좀 있은 적이 있었고
그걸로 미소금융 만들었죠. 그걸로. 네. 그다음에 또 지난 대선 때 서민금융도 좀 이제 이 생활비 지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투자 개념에. 네네. 이런 어떤 서민금융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업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얘기도 지난 대선 때 좀 잠깐 나오지 않았었어요? 미소금융이 사실 창업자금 용도고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사실은 자립을 하고 뭔가 이렇게 투자 사업을 개념이죠.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투자 지원이죠. 네, 프로젝트에 네.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소금융은 그냥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뭐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렇게는 빌릴 수 없고요. 대신 그래서 금리는 한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소금융이 금리 조건은 가장 좋거든요.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이제 창업자금 용도로만 빌려주고 있다. 네. 근데 제가 여쭤보는데도 참 답답한 게 창업해봤자 그렇죠. 골목 상권이 다 죽어버렸는데 네. 도대체 어디 가서 창업을 할 거냐. 네. 이 문제가 또 있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 마이크로 크레딧 그런 미소금융 방식으로 대규모로 이렇게 막 돈을 쏘듯이 하면 안 되고요. 예. 이제는 민간에서 했듯이 프로젝트를 진짜 좀 정밀하게 보면서 좀 그 세심하게 케어를 같이 해주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 그 시민단체에서는 마이크로 크레딧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아니었죠. 다 컨설팅을 다 해주더라고요. 네. 창업 컨설팅을. 네, 맞습니다. 입지 조건까지 네. 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찾아주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설계를 같이 하고 그렇죠. 심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게 원래 그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에서 그래서 그라민 은행의 대출은 금리가 높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18% 정도 될 거예요. 우와. 근데 그게 그리고 그 대출은 여성만 해주고요. 남성에게 돈을 주면 유흥비로 쓴다. 술 먹는다고? 네. 이거 남녀 차별 아니에요, 이거? 뭐 그라민 총재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여성들에게만 이제 여성들은 어쨌든 돈이 주어지면 가족을 위해서 쓴다. 여성도 술 먹는 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뭐 하여튼 그 라민은행은 좀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1인 대출 안 해주고 그 이렇게 5명 묶어서 일종의 5호 담당자 같이 한 명이 연체하면은 나머지 4명에게도 사실 신용의 그게 금이 가는. 그래서 조건만 놓고 보면 잔인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그렇게 설계해 놓고 아주 그 채무자 우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설계, 그 프로젝트 설계, 교육. 그래서 은행원이 은행에 있지 않고 그 마을 현장에 창업한 마을 현장에 5명이 이렇게 같이 하는 공동체 같은 그런 현장에 가서 같이 지원하고 그리고 뭐 이자도 주별로 받고 뭐 그런 방식의 굉장히 창의적인 그 대출 방식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18%라고 해도 그 결국 그 이자 비용으로 교육받고 네, 그리고 이제 컨설팅 받고 이렇게 다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비싸다고 볼 수도 없죠. 네. 저는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관료 집단이나 준 관료 집단이 주도하는 그런 사업에서 과연 그러한 어떤 사업 방식이 나올 수 있을까? 창의적인 거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건 둘째치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같이 돌아다니면서 컨설팅 해줄 수 있을까? 오히려 차라리 그런 것들은 그 민간의 영역에 맡기고 이런 게 오히려 더 그리고 정부의 지원만 해주는 이런 게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은 민간의 전문성을 그 관에서 사실 따라잡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얼마 전에도 그 갑을 그 논쟁 때 결국 정부가 슈퍼갑이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위탁을 주고 그 아웃소싱을 주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권력을 쥐고 흔들듯이 그래서 저희도 사실 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전문성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밥만 먹고 이 일을 하는데 이 일밖에 안 하는데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희는 스페셜이고 거긴 제너럴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안에 대해서 좀 귀 기울여 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그 불쾌하게 여기는 모든 거를 쥐고 결정하고 흔드는 이런 것에 익숙한 것 같더라고요. 몰랐어요. 돈 되는 자가 갑이라니까 국내 거고는 상관없이 문제. 근데 그게 지네 돈이냐 이거지. 국민 세금이지. 심지어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고. 문제는 그 관료주의를 참 하기가 뭐한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서민금융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토론회 때 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제발 우리가 뭔가 문제를 제기해서 정교하게 이걸 다듬고 정말 실효성 있게 이 서민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차라리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도
차단을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좀 바꿔서 제가 그 점을 여쭤보고 싶어요. 소비자 주권 이야기가 나온 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 뭐 공산품이라든지 먹거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비자 주권 의식이 많이 올라간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금융 소비자 이 의식은 별로인 것 같거든요. 별로 정도가 아니고요. 네. 왜 금융기관만 가면 그렇게 주눅이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융에 대해서요. 이렇게 두 가지 아주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회사지 금융기관이 아니죠. 아닙니다. 엄밀하게 네. 얘기를 하면. 공공적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성의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굉장히 금융 없이 살아가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공공적 의미는 있고 가치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공의 가치가 침해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규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뭐냐면 또 금융을 비즈니스적 관점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또 보는 측면도 있어요. 이런 모순된 생각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주눅 들었다가 또 동경을 해요. 그렇죠. 이게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거기서 최고 연봉자, 펀드 매니저, 돈 놓고 돈 네, 굉장히 많이 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재테크 규제일 거다. 그리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전문가다. 이런 식의 동경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로서 굉장히 칠해줘야 된다. 왜 금융화폐만 가면 우리 이렇게 순한 양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 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례를 이렇게 들었죠. 한 번은 제가 펀드를 가입했다가 환매를 하려고 갔더니 통장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통장 안 갖고 오고 싶고 집에 통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통장이 없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내가 소비자고 나는 통장이 없고 당신들이 해결해달라. 그랬더니 해결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통장 재발급 수수료를 내래요. 이 분실로 처리하고 재발급을 해주겠다. 그래서 난 싫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 업무 프로세스에서 필요해서 한 거니까 당신들이 해결해라. 그랬더니 나중에 지점장이 와갖고 그 VIP 카드를 긁어가지고 공짜로 해주더라고요. VIP들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역시 목소리가 커야 돼.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자기 사례를 얘기하는데 자기는 은행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도장을 하나 들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고객님 죄송한데 다시 와주셔야겠다. 그 얘기를 듣고 택시 타고 도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 실수도 아니고 은행원 실수인데 도장을 다시 찍어주려고 택시 타고 갔다. 이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왜 은행 앞에서 이렇게 비굴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비자 마인드가 되게 잘못돼 있다. 그러니까 특히나 IMF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IMF가 결국은 뭐예요? 네. 금융 대란 아니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네. 그 어마어마한 공적 자금, 국민 세금이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금융기관으로 들어갔고. 그렇죠. 네. 다 실업자 되고 월급 삭감돼 가지고 살리는 게 금융회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지분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 카드사도 2004년에 한번 난리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또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죠. 네. 근데 이상하게 금융회사 문턱만 들어가면 그러네. 네. 이 소비자 주권의식 진짜 금융 쪽에도 확실하게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무자들 빚 떼먹는다 이렇게 욕하지만 사실 우리 투자 잘못해갖고 손해보면은 금융기관이 떼먹는 거거든요. 금융기관이 떼먹는 거죠. 책임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 가서 따지지 못하고 추심 안 하잖아요. 예, 우리 은행 추심하거나 당신이 분명히 수익 난다고 했는데 반토막 나지 않았냐. 네, 그리고 그 판매도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엄청나게 사실 불완전하거나 속임수도 있었고 심지어 각서까지 써서 그렇게 판매도 했었어요. 그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그 은행원이 책임지느냐 안 진다는 거죠. 예전에 키코 사태로 정말 잘 나가던 중견기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법정 관리까지 추락한 그 대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여당만 찍은 보수주의자였는데 정말 이 키코를 한번 당하면서 키코 문제 엄청 컸죠. 네, 계약서 한 장으로 자기 평생 일군 기업이 날아가는 걸 봤다. 그래서 금융 독점이고 금융 자본주의고 금융의 독재다 이거는. 근데 진짜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업을 안 하니까.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금융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한이 엄청나죠. 네. 돈 빌려주고. 네. 오히려 그러니까 사업이 좀 약간 어려워지고 이럴 때 더 절실한데 그때 다 그냥 회수해 가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생명줄 끊어버리고. 네네.
한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그때 키코는 특히 이제 사업이 잘 되는 업체들인데 환율 때문에 그렇게 망가진 거잖아요. 여전히 기업은 잘 돼요. 그럼 은행에서 어쨌든 키코 때문에 그 빚을 지게 된 거죠. 그 기업들이 그러면 가서 빚을 회수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빚을 못 갚게 되면요 경영권을 박탈해요. 그래서 쫓아내고 그리고 근데 그 기업은 여전히 장사가 잘 돼요. 네, 잘 되니까 뭐냐면 다시 CEO를 바꿔서 그 기업 그 주가가 떨어졌다가 그 경영을 정상화시키면 또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주가 차익. 그것까지 돈을 버는. 이게 그러니까 금융이 엄청난 겁니다. 그 네. 금융권에 계신 분이 이 방송을 들으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사람이 잘못된 건 이렇게 아니죠.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금융권에 계시는 분 그 분들의 인성을 얘기하는 그렇죠. 게 아니잖아요. 네. 금융 그리고 시스템을 그분들이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금융 시스템을 네. 얘기하는데 저는 네. 예대마진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네.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뭔 놈의 수수료가 그렇게 많고 그렇죠. 비싼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로. 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그럼 뭐 몇 년 전에 한번 크게 네. 논란이 됐었죠. 네네. 그럼 조금 내리는데 찔끔 생색만 내고 말대요. 네네.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기계를 상대해서 돈을 입금하고 뽑고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그리고 또 부유층은 또 그런 수수료 다 면제해주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수수료가 간단하게 현금 출납기에서 네. 내 예금을 빼는데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예금 유치한 그 해당 은행 출납기가 아니라 네. 다른 거 쓰면 1,000원, 1,200원, 900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엄청 큰 수수료. 돈을 전 국민에게 약간 뜯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기계도 감가상각이 네. 이루어지니까 네. 감가상각비를 낸다고 쳐요. 그 정도는 서비스를 해야죠 은행이 무슨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번 이용하는데 네, 뭐 기계 뭐 금칠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은행이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해외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 뭐 이런 그 수출을 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국민들을 상대로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엄청나고 순수익이 엄청나고 그렇죠. 배당은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2배. 2배요? 네, 배당률이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은행만 돈 버는 금융권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느냐? 카드사가 이렇게 많고 카드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이유가 있느냐? 네. 네. 내수기업식으로 최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최고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걸 그러니까 아무튼 그 금융 소비자 주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은 멀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제는 한번 이 재윤경 대표가 계신 에듀머니 계속 에듀머니라고 소개만 해드렸는데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뭐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예, 저도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되게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왜? 네, 피가 마르는 경영이 일이다. 잘안 돼. 경영이 잘안 돼. 피가 마르는 이게 말 그대로 일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 피해 보거나 어려운 분들을 상담해주고 네네. 뭐 그러는 곳이죠. 예, 그래서 이 에듀머니에서는 주로 그 공공에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따서 예. 진행을 하고 소비자들은 뭐 많은 비용을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무료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 어쨌든 이렇게 매출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금융정의연대라는 운동적 영역은 저희가 따로 NGO를 만들어서 금융정의연대에서는 그럼 어떤 사업들을 펼치게 그러니까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추심 상담도 해주고요. 예. 그리고 채무 상담도 해주고 최근에는 이제 얼마 전에 이 방송에도 출연을 했을 텐데 그 청년연대은행 그쪽에 그 금융 상담사들을 저희가 양성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같이 이렇게 상담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첫 방송 때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채무자 우호적인 상담 NGO 그런 단체를 저희가 좀 민간에 좀 많이 만들려고 그때 그 미국 모델을 이제 네. 한국에 맞게 네네. 한국형 모델로 예, 만드신 그래서 거군요. 채무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채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래서 자립해서 어쨌든 다시 성실한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채무탄감 받은 거는 성실한 납세자로 자립한 이후에 세금으로 갚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전에 세금을 냈을 거고. 네. 아마도 제가 그 문외한이지만 제 상식에 따르면 소비자 운동에 거의 없는 곳이 바로 금융 소비자 운동. 우리나라 취약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이제 깃발을 올린 거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하면 되는 네. 겁니까? 작년에 저희가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예. 빚값사라는 단체도 만들고 채무자 단체도 만들고요. 빚값사. 네. 저도 빚 많아요. 네. 갚고 싶으나 못 갚는다. 예. 네. 깎아줘라 안 깎아주면 배째라 운동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작년에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에듀머니의 재윤경 대표가 지금까지 함께했는데 자 오늘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쉽고
근데 좀 나중에라도 이제 이런 금융이나 쪽에서는 저희가 또 이제 그 탈탈 인터뷰에서 네, 이렇게 네. 모실 테니까 네. 사용하지 마시고. 네네. 아유, 뭐 언제든 불러주시면. 네, 저희 그 이탈남은 그 운영 원리가 조폭의 원리입니다. 네. 이 들어올 때는 쉬워도 나가기는 네. 어렵다. 아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백유나 부녀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앞서서 재윤경 대표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는데요. 그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음 주부터 부분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몇 가지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내일 자세히 고지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동안 수고해 주신 재윤경 에듀머니 대표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